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12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이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길기 때문에 이것도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원래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는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이유는 저번에 상반기 때 나왔던 금융안전보고서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몇 구독자분들이 이제 요청을 해주셔서 이제 다시 리뷰를 하게 됐고, 이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주로 신용 시장에 좀 주목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편에서는 이제 2020년부터 신예대율이 적용이 됩니다, 은행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가계 부채에 있어서 은행들이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을 이제 하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에 앞서서 제가 금요일날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국외와 국내 투자 시 절세를 할 수 있는 팁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CFD 관련 내용을 또 언급을 했었죠. 이 CFD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소 10%에서 100% 증거금률을 다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려면 당연히 증거금 100%로 설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야 매매 시에 이자 비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키움증권에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 CFD 계좌로 활용한 모든 매매는 비과세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주주 요건에 포함이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차액을 실현을 할 때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최소 20%, 많게는 30%까지 이렇게 양도세를 내야만 하는데, CFD 계좌를 활용하면 그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주주 요건에 포함이 되려면 이제 이게 상시 적용이 아닙니다. 상시 적용이 아니고, 제가 커뮤니티 글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주 명부 폐쇄일 이 기준에서 이제 대주주 요건에 맞는 물량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 명부 폐쇄일 전에 뭐 10억이 됐던 15억이 됐던 이제 앞으로 이 기준이 계속 기준이 계속 강화될 텐데, 금액에 상관없이 주주 명부 폐쇄일 전에 거래를 하신 분들은 양도세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주주 명부 폐쇄일까지도 이제 홀딩 하시는 분들은 대주주 요건에 만약에 포함이 된다 하면 그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할 때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부분 다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금증권에서 하나 말하기를, 추후에 세법이 만약 개정이 돼서 CFD 계좌까지 비과세된 부분 혜택이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에 있어서 CFD 계좌를 활용하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부분 확인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신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기업 신용 사항을 볼 때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는 9.4%였거든요. 9.4%였는데 지금 4.4로 낮아진 상태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2.9에서 1.3으로 지난 같은 기간보다 절반 수준은 모두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 말은 이제 2018년부터 경제가 악화가 되기 시작했고, 2018년에 바로 이자 보상 배율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그 경제라는 부분은 이제 누적이 돼서 악화가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한 18년보다는 19년도에, 그러니까 18년도 1년치가 누적이 된 상태죠. 누적이 된 상태로 19년도에 넘어와서 이제 악화가 된 이런 상황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업의 재무 건전성, 그리고 이자 지급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 평가도 악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향후 기업의 신용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요 막대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이자 보상 배율이거든요. 이자 보상 배율이 그 경기의 탑을 찍었던 2017년에 가장 좋았었어요. 이게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이제 쭉 하락하는, 이제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자 배상 보유 수치가. 지금 이제 평균으로 봤을 때는 뭐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수치로 보면. 4배 정도, 이제 4배에서 5배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평균 수치일 뿐이고요. 우리가 이제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을 이제 따로 놓고 봤을 때 이자 보상 배율이 1.3배까지 내려왔다는 부분은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죠. 이게 1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기업이 돈을 벌어도 그 번 돈으로 이자를 다 못 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자세한 차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보건력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요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은행의 보건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그리고 일반 은행은 아직 뭐 걱정할 수준은 안 됩니다. 계속 그 바젤3 관련해서 매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강화를 해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실 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바젤3 기준 총 자본 비율과 보통주 자본 비율은 2019년 3분기 말 각각 15.96% 그리고 13.32%로 전년 동기 대비 0.16 그리고 0.15 이렇게 소폭 하락을 했으나 모든 은행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준의 보건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향후 수익성 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치약 차주의 그 신용 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뒤에서 이 신용 차주들의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업권에서 자본 비율이 감독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생명보험 회사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 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서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2018년 3분기 말 272.1%에서 2019년 말 300.8%로 상승을 했다. 근데 이게 지금 평균입니다. 평균이에요. 평균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평균은 필요가 없습니다. 평균이 이렇다고 해서 모든 생명보험사가 다 괜찮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있는 좋은 쪽은 좋겠지만 안 좋은 쪽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BIS 자기자본 비율이 같은 기간 14.5%에서 15.1% 약 0.6포인트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업권에서 수익성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권은 자산 건전성도 저하되고 있고 그리고 자본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이런 보험사들 그리고 뭐 제2금융권들 좀 약간 디테일하게 자료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반발을 좀 산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디테일한 자료는 안 나오고 그냥 평균으로 뭉뚱그려서 그냥 지표를 내놨더라고요. 이제 이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여기 또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들은 이 감독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 그런 자세한 막대 그래프가 추가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하반기 금융안전보고서에는 그런 게 다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금융권들 중에서 조금 컴플레인을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료 한국은행에서 내는 이런 금융안전보고서 자료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이 감독 기준에 못 미치는 쪽의 그 회사들이
좀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융안전보고서에서는 그냥 평균치로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평균으로 쳐서 이렇게 좋다고 딱 표면적으로 해놔버리면 고객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기관은 모두 다 괜찮구나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균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놓은 이 차트는 조금 의미가 없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용시장을 좀 살펴볼게요. 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2019년 상반기입니다.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이 2019년 하반기입니다. 수치가 바깥으로 갈수록 악화가 된다라는 뜻이고, 이제 안으로 좁혀질수록 개선된다는 뜻인데, 이 수치를 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인 우리나라 신용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특히 기업 부채 비율 쪽,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 쪽, 이렇게 해서 조금 악화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업황이 더 나빠지면서 수익성이 좀 떨어졌겠죠. 더 2018년이 유적이 된 상태에서 2019년도를 이제 맞이했을 테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 올라갔을 겁니다. 수익성도 떨어지고 부채 비율도 더 높아졌다면 이자를 갚는데 굉장히 힘들어진 회사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이자 보상 비율이 이렇게 바깥으로 확대가 됐다는 뜻은. 일단 그 신용시장에 대해서 가계 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계 신용 증가율은 둔화된 상태입니다. 크게 봤을 때. 신용시장을 크게 가계 신용 그리고 기업 신용으로 양분해서 봤을 때 가계 신용 증가율은 둔화된 상태다. 이유는 2020년부터 은행에 신예대율이라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하편에서 다룰 예정인데, 신예대율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시중은행이 100%를 넘기면은 안 됩니다.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대율을 100% 미만으로 떨어뜨려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평균치를 보니까 97%가 살짝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가 거의 꽉 찼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가계 쪽으로 대출을 무리하게 해줄 수는 없다. 만약에 가계 대출을 해주려면 원금 분할 상환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자 말고 원금을 회수를 해주면서 다시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업 신용 증가율은 오히려 확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자 비용이 이제 증가하게 됐죠. 만약에 기업의 수익성이 같이 올라갔다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용 증가율이 확대됐다고 할지라도. 근데 지금 신용 증가율은 확대가 됐고 수익성은 떨어졌고 그래서 이자 비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이자 보상 배율이 수치가 좀 악화가 되고 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진한 색 있잖아요. 이게 가계신용 증가율이거든요. 가계신용 증가율이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건 이제 신예대율 규제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반대로 기업의 신용 증가율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전반적인 신용시장을 양분했을 때 지금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계 신용부터 먼저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죠. 신용 등급별 그리고 소득 수준별로 보면은 어쨌든 고소득층이 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5% 내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1에서 3등급 신용자인데 신용 등급의 그 비중도 보면은 지금 신용시장에서 고신용자의 비중이 그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만 봤을 때는 뭐 아직 신용시장에서 그렇게 뭐 걱정될 부분은 아직 없다.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연령별 가계대출 구성비입니다. 지금 30대에서 40대
이 수치는 30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뭐 20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지금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 가장 많습니다. 가계대출이. 이유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이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40대 전후로는 이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이 좀 많이 높아졌고, 이건 아마도 부동산 쪽이 아닐, 부동산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부동산과 함께 가장 사회 활동이 활발한 세대잖아요. 40대가. 40대가 우리나라의 허리입니다. 허리. 그런데 여러분도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40대의 그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또 돈은 가장 많이 필요한 나이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대출이 좀 많이 껴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로 보면은 어쨌든 40대를 중심으로 대출 비중이 좀 높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계채무 상환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가계부채 증가세는 일단 둔화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율이 소득 및 금융자산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무상환 부담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차트에서 이 진한 남색 선, 이게 가계부채 증가율이거든요. 이렇게 점점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처분 가능소득 증가율이 밑에 있어요. 밑에. 이 그래프가 원래 위에 있어야 됩니다.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처분 가능소득 증가율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채무상환 부담이 이제 건전하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죠.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계부채율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그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계부채의 채무상환 부담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 이번 사이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10년 넘게 가계부채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근데 무조건 이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닙니다. 위험한 건 언제냐? 바로 경기 충격이죠. 이런 것들이 꾸준히 누적이 되었을 때, 누적이 된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유지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외부 충격이 오게 되면 이게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리스크를 이제 안고 있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보시면 부채 증가율이 더 위에 있고요. 그리고 자산 증가율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부채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평균치로 보면은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가 45.6%거든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데 지금 상태는 47.3%로 좀 평균치보다는 높습니다.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산 증가율보다 부채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융부채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그 연체율 상승 움직임이 좀 보인다. 일단 비은행권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비은행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취약차주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이제 대출이 많이 껴있겠죠. 비은행권에. 취약차주 중심으로 2018년 그리고 2019년도 이 두 해 동안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수입은 개선되지 않고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 후반 이때부터 이 연체율 그래프가 우측으로 다시 이렇게 돌렸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지금 이제 2% 턱밑까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언제까지 이제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개선될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 우리가 지금 저성장 기조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성장 기조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또 하나 악재가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 악재. 4차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반적인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외되는 이제 기존에 좀 노동으로 수입을 얻었던 그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점점 잃게 되겠죠. 앞으로 경제가 개선되건 말건 상관없이 이런 산업의 체질적인 개선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은 계속 좋아지고요, 안 좋은 사람은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앞으로 점점 더 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치약 차주 비중은 이제 거꾸로 전년 말 기준으로 7.7%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폭 낮아져서 7.2%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낮아진 건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치약 차주의 그 연체율이 늘고 있다라는 뜻은 어쨌든 어딘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반적인 흐름에서 크게 무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약 차주가 많이 몰려있는 그 자영업자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전체 그 자영업자 중에서 저소득 자영업자 비중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면 7.7%라고 되어 있죠. 7.7%. 일단 이 차트를 보면은 저소득 자영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그 업종 비중만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일단 음식점, 그리고 소매업. 이쪽에 그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업과 음식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나요? 다 실질 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죠. 실질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경제가 좋으면은 음식점도 당연히 수입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소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매업은 또 요게 또 뭐가 또 껴 있습니까? 실질 경제 말고도. 산업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 대부분 다 온라인 쪽으로 다 지금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매업 쪽은 아무래도 계속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 중심으로 저소득층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금리 대출업권 그 비중을 보면은 일단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업종별 비중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좀 도매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앞서 보았던 이 차트에서는 이제 저소득층이 많이 껴있는 그 업종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고금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 업종 비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소매업과 음식업종에는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신용등급이 높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금리 쪽 대출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높은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도매업이 여기 또 추가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소득 대비 이자 상환 부담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저소득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 상환 부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평균 이자 상환 부담률을 보면은 저소득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자영업자까지 다 이자 부담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통적인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100% 이상, 한마디로 돈을 벌어서 이자를 다 내도 모자른 기업들 기준으로 본다면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인 그런 이제 차주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영업자로 보면은 5.9%, 그리고 여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6.5%, 그리고 저소득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3.9%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차주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늘어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쪽에서도 돈을 벌더라도 그게 이자 상환도 못할 정도의 돈을 버는, 굉장히 좀 거의 위태위태한 그런 차주들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기업 상황을 볼게요. 기업 상황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성이 저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자 지급 능력이 지금 약화가 되는 상태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일단 이 파란색이 이제 대기업이고요. 그리고 회색의 중소기업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일단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소폭 늘어나고 있고, 근데 문제는 200% 초과 기업 비중,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200%가 넘은 그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은 그래도 한 13%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전체 대기업 중에서.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1%, 12% 정도. 어쨌든 이 부분도 작년 대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제 쭉 내려오다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쭉 내려오다가 이제 올해 늘어난 겁니다, 다시. 이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경제는 2018년부터 안 좋아졌지만 그게 누적이 된 상태에서 2019년도를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후석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이 기업들의 비중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규모별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그때도 이제 줄어들었긴 했죠. 어쨌든 2017년도가 이제 탑을 찍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여러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너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 증가율이 그래도 2018년도까지는 플러스 영업권이었거든요. 플러스 영업권이었는데 2019년도에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영업권으로 그냥 확 떨어졌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이게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당연히 여전히 좋은 그 기업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평균치라는 거. 평균치라는 뜻은 좋은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나쁜 기업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아마 업종별로 좀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든 매출액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2019년도에 들어와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보면은 2019년도로 오면서 이 폭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폭이.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약 8.8% 정도에서 거의 5%까지 확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약 4.7% 그 정도에서 3%까지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확실히 안 좋아졌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상태에서 또 누적이 돼서 2020년도로 넘어가는 거는 좀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나왔던 이런 자료들이 다 2018년도에 나빴던 상황들이 누적이 된 상태에서 이제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2018년, 2019년 이 2년치가 또 누적이 된 상태에서 2020년도에도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신용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신용 등급 하향도 예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자 보상 배율인데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이 2019년 상반기에
37.3% 정도였습니다. 평균치로 봤을 때 전체 기업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따로 놓고 봤을 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여기가 이제 30이죠. 30이니까 한 25% 정도 될 것 같네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49.7, 거의 반입니다. 반. 중소기업의 절반은 돈을 벌어도 이자를 못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으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을 2018년도와 좀 비교해서 본다면 2018년도 상반기에 거의 이자 보상 배율 대기업 평균치가 9.5% 내외 정도 될 것 같네요. 9.5% 내외에서 너무 심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초에 그 내용을 말씀드렸죠. 9.4에서 4.4%로 확 낮아졌고요. 중소기업은 2.9에서 1.3%로 확 낮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방금 말씀드린 이자 보상 비율. 지금 이 차트에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특히 중소기업 쪽에서 이제 한계 기업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누적이 된 상태에서 2020년도에는 또 어떻게 또 나타날지, 이거는 이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이제 나오겠죠.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 그 업종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이는 이 회색이 2018년 상반기고요. 그리고 우측에 파란색이 올해 상반기입니다. 일단 정보통신 쪽은 이자 보상 비율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정보통신.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업종도 이자 보상 비율이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조선과 해운도 수치로 따지면 굉장히 낮지만 어쨌든 2018년도 비교해서는 2019년도에는 조금 더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은 너무 형편이 없죠. 조선과 해운은. 그래서 아직 위태위태합니다. 여기는. 하지만 정보통신과 자동차 업종은 그래도 꽤 많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 5배도 안 됐었는데 올해 거의 뭐 10배 가까이,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특히 많이 개선된 부분이 보이고요. 근데 반대로 작년보다 안 좋아진 업종, 일단 전기전자,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이 2018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리고 그게 누적이 된 상태에서 2019년도에 넘어왔죠. 그렇다 보니까 2018년도 상반기에는 이자 보상 비율이 무려 거의 50배 육박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11.8%까지 너무 심하게 하락을 했어요. 너무 심하게.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반도체 쪽이 올해 과연 저점일까 아닐까, 이 부분은 아마 2020년도에 수치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대감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도 반도체가 좀 바닥을 찍지 않았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깔려 있긴 한데 일단 그건 기대감이고요. 기대감 이후에 2020년도에 수치로 확인하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수치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 쪽도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석유화학은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그리고 철강 쪽도 안 좋아지고 도소매 쪽은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 운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제조업 쪽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2018년부터 계속 안 좋아진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조업 부분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업종들도 당연히 이자 보상 비율이 계속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업종을 보면은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운수업종, 이런 것들, 그리고 조선과 해운, 이렇게. 이 4개의 업종은, 앞으로도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전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전기전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전기전자의 이자 보상 비율이 과연 내년 상반기 수치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지,
아닐지, 그 부분이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아지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외의 업종, 나머지 업종은 아직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소외되고 있는 업종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외되고 있는 업종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보수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경기 사이클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계속 보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잘 되는 사업도 웬만하면 사업 확장보다는 현상을 유지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우리가 불확실성에 지금 너무 많이 있는 상황에서 2020년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보다도 국외의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우리나라 그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보니까 내부보다도 외부 충격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보수적인 사업 진행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상편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편에서는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예대율, 이거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은근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 이제 신예대율이 2020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대출 시장이 좀 많이 압박을 받긴 할 거예요. 특히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다 보니까 원금을 분리해서 상환을 하는 그런 비중이 너무 낮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자만 내고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대출 시장에서. 근데 이자만 내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신예대율을 적용을 했을 때 은행들이 대출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거꾸로 은행이 대출을 늘리려면 이자만 내고 있는 이런 뭐 기업들이나 가게들한테 원리금 상환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 조금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